네, 예수님의 생애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실러버스, 그러니까 강의 개요간 설명을 드리고 바로 1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이 소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이번 강의는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지도와 이미지 등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일 수 있도록 제가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상으로는 1월 30일부터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총 35주에 걸쳐서 좀 오랜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도 다 짚고 넘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길더라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강의는 총 7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걸쳐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2부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끝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배울 1강은요, 세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탐구하기 전에 전체적인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좀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예수님의 탄생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시기를 달리 잡지만 대개 BC 7년에서 BC 1년 사이입니다. 근데 주류 신학자들과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의 의견은 BC 4년으로 모여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난 기점으로 우리가 BC, 기원 전이라 그러죠. 한국말로 Before Christ라 그러고 기원 후 AD, 아노 도미니라는 라틴어의 약자를 써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BC 1세기경의 세계 지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때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세계 무대가 미국에서 아시아로 넘어오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중동과 지중해 그리고 유럽이 세계 무대의 주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역이 있던 시대에 태어나셔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계 흐름을 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세계 흐름을 살펴볼 거고 다음 주에는 팔레스타인이라는 특정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이 어땠는지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유럽입니다. 두 가지를 볼 텐데요. 로마 이전의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저명한 예언이 있죠.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 다니엘이 있던 당시 바빌론 왕이었던 느부칸네살은 이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철자가 똑같은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발음 표기를 할 때는 보통 세속사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라고 발음을 해요. 느부칸네살이라는 발음은 이 개혁 성경에서 맨 처음 그렇게 옮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빌론 왕 느부칸네살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예요. 이 사람이 꾼 꿈이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머리가 금, 가슴과 양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그리고 다리는 철, 그리고 발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형상을 보았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금은 현재 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다스리고 있는 바빌론 제국을 그리고 은, 노철, 진흙 등은 이후 세계를 제패할 왕국이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 예언대로 이 바빌론 제국을 뒤이어서 바로 이 가슴과 팔, 은에 해당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누렸고요. 그 다음이 노스에 해당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킨 마케도니아 제국입니다. 또는 그리스 제국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국가가 바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나타난 제국입니다. 바로 로마 제국이죠. 그래서 이 점을 보면 이 세계를 제패하던 국가의 축이 처음에는 중동에서 시작을 하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작을 하다가 점점 유럽 대륙으로,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림 1번을 보시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지도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은 많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경우는 이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그래서 원래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는데 이 페르시아를 정복을 하고 시리아와 이집트 일부를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를 제외한 중동 지역을 전부 제패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자신이 예언한 두 번째 나라, 그러니까 은이었던 페르시아 제국까지는 눈으로 본 거예요. 성경에 다리오라고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리우스 1세예요. 여러분도 아는 마라톤 싸움을 벌인 왕이 바로 이 다리우스 1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가 싸웠을 때 이 그리스가 패배를 해서 한 병사가 그 소식을 전하려고 42.19km를 뛰어갔다라는 그 마라톤 싸움. 그게 바로 이 다리우스 1세, 성경에 나온 다리오가 벌였던 전쟁입니다. 그리스의 군대를 보냈는데 결국은 뭐 아테네에 패했죠. 그 다음에 다리우스 3세 때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면 거의 뭐 아시아랑 중동까지, 거의 중국까지 경계를 다 통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은에 해당합니다. 은이 아니죠, 노시죠. 이 다리우스 3세 때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고 옆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인데,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의 경우는 그 당시 소크라테스한테 수업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마케도니아 제국이 엄청 짧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아라비아만 정복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를 정복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요절을 합니다. 33살에. 그래서 마케도니아 왕국이 갑자기 끝나고, 여러분들도 세속사를 공부하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라에 있던 4명의 장군이 이 지역을 모두 나눠서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로마가 태동을 합니다. 로마는요, BC 8세기부터 이탈리아 지역에서 태동했습니다. 로마라는 한 작은 소도시에서 시작을 한 거죠. 본래 이 로마 사람들은요,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이탈리아 반도로 이주를 해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인데, 이 페르시아와 마케도니아 제국이 아시아,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위세를 펼치고 있을 때 이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유럽 대륙 이쪽을 로마가 차근차근 먹고 있었어요. BC 3세기 중엽부터 중엽 2세기, 2세기 중엽까지는 이 로마가 세 차례에 걸쳐서 포에니 전쟁이라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아프리카 북단에 그 당시에는 이 카르타고라는 지역이 사실은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화면에 표시해드린 빨갛게 돼 있는 이 카르타고, 이 지역이 바로 이 아프리카 이 해안선을 따라서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스페인 북부까지, 스페인 남부 일부도 포르투갈 지역이죠. 포르투갈 지역도 이렇게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쪽 지중해 서쪽으로는 마케도니아 제국이 버티고 서 있는 거고, 이 아프리카 북쪽에는 카르타고가 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유럽 남부 쪽에는 이제 로마가 딱 버티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근데 이 세 차례에 걸친 포에니 전쟁을 로마가 다 승리하면서 이 아프리카 북단에 위치한 카르타고를 누르고 패권을 확보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니발 전쟁도 바로 이 2차 포에니 전쟁을 가리키는 거고요. 관련된 자세한 역사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세계사 책을 찾아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로마 같은 경우는 그리스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만든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의 민주주의 정치 형식을 일찍이 따랐습니다.
로마는 BC 6세기 말부터 공화정을 실시하고 있었어요. 공화정이란 우리 영어로는 리퍼블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화정이죠. 공화정이라는 건 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없는 제도가 공화정인데 로마 같은 경우는 호민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로마의 시민권을 지닌 평민들에게도 권력을 좀 주고, 그다음 귀족들은 원로원이라는 또 의결기구를 만들어서 권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공화정의 구조를 지금 보시면 이 독재관과 집정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생긴 거고요. 요 두 개는 나중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집정관은 있었는데 독재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카이사르가 만든 거고, 대부분 이제 이렇게 원로원과 호민관이 나뉘어서 여러분 요 밑에 보시면 평민 그리고 귀족이라고 되어 있죠. 각각 투표를 할 수 있는, 의결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두 가지 기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요 가운데 라인, 이 가운데 라인들은 전부 다 행정기구를 갖고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국가들의 형태와 비슷하죠. 민주주의 국가 형태들과 비슷한데, 로마가 지중해를 석권하면서 어떻게 되죠? 땅이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에만 할 때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세력을 넓혀가면서 식민지가 많아지니까 이 공화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로마를 명실상부한 제국으로 만들고 또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이 공화정을 폐지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장하고 또 사역을 펼쳤던 로마 제국은 바로 이 카이사르가 만든 로마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면 이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귀족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풀네임이 보이죠? 보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름이 세 글자면 귀족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두 글자면 평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우리가 통칭으로 황제라는 의미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황제라는 뜻이 아니라 성이에요, 성. 카이사르 집안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귀족 출신이죠. 이름이 세 글자니까. 그리고 아주 고급 교육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역사에 따르면 카이사르는 언변도 뛰어나고 외모도 굉장히 수려했다고 해요. 특히나 카이사르는 항상 이 정복 전쟁을 할 때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빨간 망토를 두르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게 그의 시그니처였다고 해요. 카이사르가 젊은 시절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특히 대중이 바라던 정책을 내놓아서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최고직인 이 집정관까지 역임하고 이 갈리아 지방 지역에서 살던 켈트족들을 정복해요. 지금 이 그림도 밑에 그림 설명이 있지만 카이사르에게 항복하는 켈트족의 수장인 베르킨게토릭스라는 사람의 그림을 그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그림 뒤에 로마 군대가 갖고 있는 기들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배너 같은 걸 보면 로마 군들이 항상 이렇게 깃발을 들고 다닌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요즘 군대의 모든 모티브가 된 겁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도 항상 기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서구의 문화를 많이 조성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지도를 보시면요, 집정관이 사실은 거의 제일 높은 직위예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집정관을 역임한 다음에 지금 이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골 지방을 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 골로새 뭐 이런 지역들의 골 이름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 골 지역에서 나온 건데요. 골 지역은 상당히 넓습니다. 일단은 이탈리아 북부, 여기가 이탈리아 북부죠. 여기 보면 알파벳으로 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프랑스, 여기
켈티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켈트족이 산다는 의미예요. 켈티카. 그래서 여기가 지금 프랑스 지역이죠. 그 다음에 벨기에, 요 위에 보면 벨지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벨기카죠. 이 벨기카가 벨기에, 지금의 벨기에 지역인데 여기도 켈트족들이 살았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 서부, 여기 보면 조그맣게 헬베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알프스 마운틴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있는 이 지역, 지금 스위스 지역이죠. 여기가 헬베티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지금도 국가 공식명에 이 헬베티가 들어가요. 그리고 라인강 서쪽 독일 지역, 요 지역이죠. 여기 보시면 지금 게르마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젊은이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게르만족의 뜻이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여기가 이 강이 라인강인데 여기까지가 다 골 지역이었어요. 한마디로 프랑스 땅이었던 거죠, 옛날에는. 그래서 보면 엄청나게 넓은 지역입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거의 뭐 유럽의 대부분이죠. 이 넓은 지역을 카이사르 혼자 이제 정복을 하는 겁니다. 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이 켈트족이 로마에 편입된 것은요, 로마인들에게는 엄청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요소였어요. 왜냐면 이 켈트족들은 기본적으로 게르만족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게르만족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켈트족들 때문에 로마는 항상 골치가 아팠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맨날 약탈을 하고 국경지대에서 괴롭혔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이 카이사르가 짜잔 하고 나타나서 이 지역을 다 정복을 해버리니까 본토에서 인기가 더 하늘을 찌르는 거죠. 또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똑똑했던 게 뭐냐면 보통 로마 같은 경우는 식민지를 굉장히 거칠게 다뤘습니다. 모질게 통치를 했는데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켈트 부족한테 자신에게 협조하면 시민권도 줬어요. 로마 시민권도. 그리고 각자 이 지역별로 자신들의 스타일에 따라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자유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이 지역을 정복을 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이 어쨌든 선진국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갖고 있던 선진 문물과 또 새로운 농법 등을 이 골 지방 사람들에게 제공해서 켈트 지역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리아에 살고 있던 켈트족들이 빠르게 로마화가 된 거예요. 로마 사람이 된 거죠. 자기네들의 전통을 다 버려버리고.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 지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로마는 기본적으로 공화정을 시작했던 나라고 이 황제, 독재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특히 로마의 귀족들이.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인기가 너무 높으니까 이 사람이 독재를 할까봐 계속 노심초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이사르는 삼두 정치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세계사를 배웠다면 이 표현을 기억을 하실 수도 있어요. 삼두, 머리가 세 개라는 거죠. 그래서 세 명이 리더가 서로 이 동맹을 맺고 정치를 하는 형태를 삼두 정치라고 하는데 이 원로원 귀족들의 이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카이사르가 갈리아 지방을 정복하던 즈음에 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세 명의 리더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카이사르, 그리고 크라수스, 폼페이우스라는 이 세 사람이 동맹을 맺고 하고 있었던 건데 크라수스라는 사람이 파르티아와 전쟁하던 중에 전사를 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둘이 남은 거죠.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가 남은 건데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경우에는 가족 관계였습니다. 옛날에는 정치에서 흔했죠. 그러니까 카이사르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외동딸을 이 폼페이우스와 결혼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의 장인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카이사르의 딸이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죠? 혈연지간이 갑자기 확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삼도 정치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때를 놓치지 않고 로마 귀족들이 폼페이우스를 꼬십니다. 우리 편 먹으라고. 그래서 둘이 붙어요. 그러니까 폼페이우스하고 로마 귀족들하고 합작을 해서 로마 본토의 세력을 차지를 해버립니다. 일단은 카이사르의 경우에는 갈리아 지방에서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본토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들끼리 결탁하기가 좀 좋았던 거죠. 이렇게 폼페이우스와 귀족들이 손을 잡고는 카이사르에게 통첩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냐면 갈리아 총독에서 사퇴하고 호롤 단신으로 로마에 돌아오라는 통첩을 보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와서 죽으라는 얘기죠. 카이사르한테.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처음에는 귀족들하고 계속 협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지 말고 얘기를 합시다. 근데 귀족들은 폼페이우스가 자기 편이었기 때문에 카이사르랑 1대1로 맞붙어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카이사르는 자식이 군대를 이끌고 내전을 불사할 생각을 가지고서 루비콘 강을 건넜죠. 이 루비콘 강은 딱 이 이탈리아를 진입하기 전에 있는 강인데 이 강을 지나면서 카이사르가 그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바로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명언을 남기는 거죠. 이미 돌이킬 수 없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이 명언이 바로 폼페이우스와 로마 귀족과 싸우기 위해서 이탈리아로 들어갈 때 했던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카이사르의 군대가 전력수로는 훨씬 적었어요. 근데 폼페이우스의 군대가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는 자기를 지지했던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13세한테 가는데 이미 전세가 카이사르한테 기울었다고 본 이집트가 폼페이우스를 배신합니다. 결국 이 프톨레마이오스 13세 왕의 신하에게 폼페이우스가 암살당하고 사태가 일단락 돼버리죠.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요, 종신 독재관이 돼서 독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황제로 칭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좀 독특한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어쨌든 독재관이 돼서 독재를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귀족 세력은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결국 그의 독재를 막으려는 귀족들이 모의를 해서 암살을 시도하죠. 카이사르는 그렇게 BC 44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정확히 40년 전에 암살당하고 맙니다. 카이사르가 여기서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그 대사를 남기고 죽었다고 하죠.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것이 카이사르가 암살당하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이 원로회 회의장에 들어가다가 14명의 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암살을 당해요. 이 쓰러지고 있는 사람, 빨간 망토를 두르고 있죠. 이 사람이 카이사르입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실제로도 지금 여러분들 이 뒤에 보이는 동상 보이시죠? 이게 누구의 동상이냐면 폼페이우스의 동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원수, 자기랑 싸웠던 정치적 원수의 동상 앞에서 암살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하지만 이 귀족들은 카이사르를 암살할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카이사르를 암살해도 받아들여 줄 거다, 동요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게 완전히 빗나가 버리죠. 카이사르의 인기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대중들은 카이사르를 귀족들이 암살했다는 사실을 듣고 매우 분노합니다. 결국 이 암살을 주도했던 귀족들은 발도 못 붙이고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암살파와 또 카이사르파 모두 종신 독재관이라는 제도는 없애지만 그 외에 카이사르가 추진했던 모든 정책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진행하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카이사르가 어쨌든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근데 그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암살당해서 사라져버렸으니 그 뒤에 당연히 이어질 혼란은 물보듯 뻔했겠죠. 갈리아에서 로마로 갈 때부터 함께하던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카이사르 시절의 제2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가 죽자 안토니우스가 새롭게 삼두 정치를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역사에서는 제2차 삼두 정치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안토니우스, 이 사람이 카이사르 밑에 있던 제2인자였고요.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반계입니다. 어쨌든 카이사르 집안의 사람이고요. 이 레피두스라는 사람까지 합해서 3명이 서로 동맹을 맺고 정치적 안정을 꾀했다가 레피두스가 실각을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이자 구도가 돼버린 거죠. 결국은 이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제거해버리고 권력을 다시 차지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황제로 집권했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은 잘 알아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다. 안토니우스 말고 이 옥타비아누스 같은 경우는 족보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이사르의 반계 혈족인데 문제는 직계가 아니잖아요. 보통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권력은 보통 직계로 갑니다. 근데 반계 혈족이라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놀랬어요. 왜냐면 카이사르가 죽었을 때 유언장이 공개가 됐는데 보통 안토니우스도 자기가 그 권력을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2인자였으니까. 근데 카이사르의 직계 아들을 이름은 유언장에 나오지도 않고 안토니우스한테 준다는 말도 유언장에 없고 갑자기 반계에 알지도 못하던 옥타비아누스라는 애한테 내 재산도 주고 내 후계자로 삼을 자리도 주어서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입양하겠다라는 이 유언이 갑자기 나오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근데 어쨌든 카이사르가 직접 지명한 후계자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옥타비아누스한테 이 로마의 청년들이 몰려들어요. 카이사르가 워낙 인기가 많고 동경을 받다 보니까 그가 지명한 후계자 밑에서 같이 군대로 입대하고 싶다라는 청년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가 갑자기 권력이 세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얻고서 안토니우스를 축출하면서 제정, 그러니까 제정이라는 것은 황제가 통치하는 것을 제정이라고 하죠. 제정을 펼칩니다. 성경에서 그의 이름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로 등장을 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은 존엄자라는 뜻인데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권력을 잡은 뒤에 군사와 정치 결정권을 원로원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른바 뜻밖의 공화정 복귀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원로원은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존엄자라는 이 아우구스투스 이름을 수여했어요. 근데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만큼 실제로 굉장히 육체적으로나 외적으로 남자다워 보인다거나 카리스마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타고나게 언변이 좋다거나 하는 그런 특징은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근데 옥타비아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야근 스타일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듯한 것은 자기가 오히려 황제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여기에 그의 계략이 숨어 있는데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는 원래 공화정으로 출발한 나라이고 특히 귀족들이 독재, 황제, 왕 이런 거에 막 이름만 들어도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자기 권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척하면서 황제처럼 보이지 않는 황제가 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딱 3가지만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집정관. 집정관은 결국 행정의 결정권을 자기한테 달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군대의 최고 사령관 지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프린캡스라는 칭호, 이것은 제1시민, 제1인자란 뜻이에요. 내가 넘버원이다 라는 의미의 이 프린캡스 칭호를 자기한테 달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는 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라고 한 거죠, 원로회한테. 그런데 이 3가지가 사실은 그가
황제로서 독재를 펼칠 수 있는 모든 권력인 거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권력과 행정권이 있었기 때문이죠. AD 27년, BC 27년이죠. BC 27년 원로원의 결의로 결국은 제정이 출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로마의 제정이 확립된 시기에 태어나신 거예요. 로마의 공화정이 없어지고 황제로서 통치하는 로마 제국이 비로소 완벽하게 탄생한 시점에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신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 로마 제국의 모습은 예수님이 태어났던 당시의 황제, 이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만든 로마예요. 아우구스투스 같은 경우는 로마를 대리석으로 다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어요. 또 수도 설비, 도로 등을 정비했습니다. 그야말로 로마의 황금기가 펼쳐진 거예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모든 대륙이 로마의 제국의 번영으로 더 없는 황금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죠. 유대인들의 상황, 팔레스타인의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지금 여기 지도를 보시면 이게 AD 100년경 1세기 어느 때일까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다음 이제 초기 교회 시대 때겠죠. 그때 로마 제국의 영토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하얀 부분들이 바다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육지예요. 여기가 홍해죠. 여기가 홍해고요.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가 이집트라는 얘긴데 보세요. 얼마나 넓은지 보세요. 이집트부터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금 여기가 우크라이나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말 많은 우크라이나 있는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 북부, 오스트리아 지역에, 그 다음 독일 지역은 얼마 많이 못 먹었지만 여기 영국까지 해서 유럽을 다 제패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세계 제국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언어가 통일되죠. 우리가 지금 다 영어로 전 세계 말을 쓰는 것처럼 그리스어와 라틴어가 이 유럽 시대의 공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계의 흐름을 이렇게 잘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뭐 엄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럼 그때 아시아는 어땠는가? 먼저 중국을 볼게요. 중국은 그때 한나라 시대였습니다. 한나라는요, 여러분들 다시 조금 잘 기억을 해보시면 중국이 전국 시대가 있었죠. 전국 시대가 끝난 게 바로 이 진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시황제. 진시황제가 이 진나라를 세워서 다 통일을 해버리는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진시황제가 오래 못 살았죠. 금방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진나라가 금방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나라가 바로 한나라예요. 이 한나라는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오늘날 중국의 한자, 또 한족이라는 이 한 개념을 만든 게 바로 이 한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도에도 보이지만 이 시기에 이미 국제무역을 활발히 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라 같은 경우는요, BC 2세기에 이미 지중해에 있는 국가들과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이란의 뿌리가 되는 파르티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무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세속사에서 배웠던 실크로드예요. 이미 예수님 때 실크로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크로드로 무역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로마 제국을 대진이라고 불렀습니다. 한자로 대진이라는 건 큰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과 이미 접촉을 했고 로마 제국과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와의 무역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한나라는 서역 도호부라는 기관도 설치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중국 끝부터 이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이 실크로드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관청을 만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특히 파르티아, 이 페르시아 자리에 생긴 나라가 파르티아거든요. 이 파르티아 지역이 여기서 이제 무역 중개 수수료를 계속 챙기면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죠. 한나라 시기에는 또 유교 사상이 막 발전하기 시작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공자, 노자 이런 사람들이 이 한나라 때 사람들이고요.
또 한나라의 한 무제가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가 잘 아는 4대 발명품 있죠. 중국에 나침반 뭐 있죠? 종이, 지진계, 해시계 이거 4대 발명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나라 때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기에는 이, 이 대부분 이제 제국 위주로 대륙이 구성되어 있고 문화적으로나 그다음 상업적으로 굉장히 인류가 번영하고 있던 시대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중국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호화스러운 시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느 때냐? 고조선 때였습니다. 고조선. 완전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죠. 역사에 따르면 이 조선의 마지막 왕조였던 위만 조선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넘어온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의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당시 한반도 남쪽에는 진국을 비롯한 아주 작은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북쪽에 고조선이 한나라와의 무역 교류를 방해했어요. 그러자 BC 109년 한나라가 육군과 수호군을 동원해서 고조선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1년 만에 BC 108년 왕검성 평양에 있죠. 이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고조선은 멸망하고 말아요. 고조선의 팔주법을 보면 여러분들 옛날에 배우셨겠지만 사유재산도 있고 신분제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3가지밖에 안 남았지만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인 자는 처형한다.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하면 종으로 삼는다. 이런 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고조선이 이제 멸망을 한 거고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어떨 때인가? 우리나라는 원삼국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부여, 옥제, 동해, 마한, 진안, 변한 여러분 옛날에 한국사 배우실 때 이제 막 배웠던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이 태동하고 있었던 때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로 따지면 정말 옛날이죠. 정말 옛날인 거고 이 지금 우리가 아는 나라들 이름 부여, 뭐 고구려, 그 다음에 마한, 사만, 진안 이렇게 해서 사만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AD 4세경 때 4세기경 때 우리가 아는 신라, 백제, 고구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라, 고구려, 백제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밌게 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가끔 이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이 신라 시대 때 로마에서 만든 유리잔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전시 같은 데 보면 그 말은 뭐예요? 이미 고조선 때 한나라는 로마하고 무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삼국시대 때는 그 나라들과 더 활발히 교류를 할 수 있었던 환경이겠죠. 그 말은 즉슨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초기 교회가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한 AD 1세기, 2세기 때 이미 중국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중국에 복음이 들어왔으면 기독교라는 신앙이 전파가 됐으면 당연히 우리 한반도에도 어음어음 차음차음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삼국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알 수도 있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 당시의 세계상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은 즉슨 성경의 기록이 우리나라 삼국시대 역사보다도 더 오래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기록을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죠? 되게 상세하고 자세하지 않나요? 성경의 역사 기록들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재밌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의 흐름을 여기까지 이렇게 잘 파악을 해 놓으셨다면 다음 시간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를 살펴볼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 우리가 팔레스타인의 현실을 알아봐야 예수님께서 왜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르쳐주시는지를 또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